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 조치를 향후 2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 EU 정상 간 무역합의 발표 현장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이라는 점에서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31일에 만나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 협상 유예 시한인 8월 1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최종談判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베센트 재무장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됐고 정부는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차원에서 추진 중인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조선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함께 자국 조선업 재건에 나설 경우 일본이 K조선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국내 조선업계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천궁3 개발 사업의 총괄 사업자로 LIG 넥스원이 선정됐습니다. LIG 넥스원은 천궁2의 대규모 수출에 이은 차세대 유도 무기 사업권을 수성하며 한화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지켰습니다. 다만 한화도 주요 장비를 맡게 되면서 방산 양강 구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수출 산업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향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역 협상이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증시가 하루 종일 흘러갔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 EU와는 무역 협상이 관세 15%로 최종 조율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고요. 특히나 중국과는 90일간 관세가 추가적으로 유예될 수 있는 부분 재검토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죠. 31일에 기재부 장관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만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요.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호흡하면서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앱스타인과 관련된 뉴스 여러 차례 전달드렸었는데요.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정상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다시 한번 발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골드만삭스가 카카오페이에 대한 지분을 조금 더 늘렸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역 협상과 어닝 시즌은 당연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FOMC, GDP 속보치나 연준이 선호하는 PC, 그리고 고용 보고서 등등 챙겨봐야 되는 일정들 많습니다. 함께 호흡하면서 전략 챙겨보겠고요. 먼저 경제 키워드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키워드 5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언론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앱스타인과 관련된 뉴스는 저희가 여러 차례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이 안에 갇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좀 재조명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이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7월 12일자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언론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7월 12일 날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마가라고 하죠. 이제 자신의 지지층의 진영을 결집을 시도를 하면서 이 내부 문제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16일 날 본디 법무장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디 법무부 장관이 이 파일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일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가 쪽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편에게 이제 너희의 지지도 필요 없다라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거짓 정보를 살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사탕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시작했어요. 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이제 또 월스트리트 보도를 공식적으로 7월 17일 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앱스타인에 대한 어떤 보낸 편지는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했고 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그림 경매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논란이 또 불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이제 또 SNS로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7월 20일 날 많은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이 어쨌든 상당히 많은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노력을 했던 날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화당 지지율을 갑자기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오자마자 공화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NFL이라고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이라는 어떤 이제 미식 축구팀이 있습니다. 요 이름을 바꾸겠다. 라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뭐 뜬금이 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AI 조작 영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체포되는 영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케네디 센터라고 있습니다. 요 이름을 멜라니아 센터로 바꾸겠다.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뜬금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논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7월 22일 아주 이게 극적인 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오바마 전 대통령을 2월 16일 2016년 대선을 주작했다라고 하면서 반역죄를 이제 씌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언론전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언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이야기 앱스타인 사건이 사그러들지가 않고 오히려 의혹만 더 늘게 됐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이거를 이제 공개해라 이 이야기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타기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여론전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요 이야기를 덮기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를 내놓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앱스타인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처나 아니면 이런 행태들이 현지 유권자들 과반이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현지 시간 25일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좀 곤경에 빠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좀 대처를 했을 때 이런 곤경을 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까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물타기가 사실은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논란은 논란으로 덮는다라는 전략으로 그동안 잘 버텨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학습이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논란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란은 오래 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타기란 전략이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하게 이제 잘못 적용이 된 거지만 사실은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너무 반복
반복이 되면 언론이나 중도층도 무감각해지고 지지층도 사실은 피로감을 좀 느낍니다. 특히 법적인 증거나 증언이 공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더 자극적인 이슈로 덮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슈는 사라지지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신뢰성을 잃으면서 부메랑은 돌아오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소와 증거가 이제 사실을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앱스타인 사건이 FBI나 언론이 법정으로 이제 등장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어쨌든 이슈를 할 경우에도 결국 진실이 등장하면 이런 것들은 어쨌든 묻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신뢰도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실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이제 돌파를 하려면 제가 볼 때 전공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로 컨트롤을 해야 되고 나는 피해자라기보다는 피해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이라고는 정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지층이나 중도층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이나 국정 운영이라는 자료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슈를 압도할 만한 큰 그림 정책과 함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정말 정확하게 명백하게 결백하다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라는 이런 법적인 그런 거보다는 나는 명백하다라면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앱스타인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같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파월 팩폭이고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건물을 직접 방문한 바가 있었죠. 같이 안전모를 쓰고서 건물을 좀 둘러보는 모습들이 사진이 찍히면서 화제가 좀 되기도 했었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서 논란을 좀 지적한 바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방문을 두고서 다른 차원의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이 장면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저는 좀 재밌게 봤는데 이제 공사 현장을 약간 살펴보던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노베이션 예산이 27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이제 급등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얘기를 해요. 막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파월 의장이 눈을 감고 잠깐 있다가 그런 수치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연준 측에서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주머니에 자료를 막 꺼냅니다. 그러면서 방금 나온 문서라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갑자기 그걸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세 번째 건물을 추구한 수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지금 걷고 있는 이야기다, 걷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반박을 합니다. 그거는 5년 전에 이미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사업에 포함된 건물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자 파월 의장이 절대 물러서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건물은 요 자료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카메라 앞에서 펼쳐진 장면이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31억 달러라는 자료를 제시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고 원래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요 자료를 통해서 파월 의장에게 굴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작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오히려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준 본부를 직접 찾은 의도는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명분을 통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싶었는데 사실관계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사실은 잘못된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에는 약간 이제 그 금리를 좀 낮추는 모습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만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공개 설전이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압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 의미는 관료를 혼나는 모습이 익숙했는데 처음으로 자신이 혼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약간 이렇게 상징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게요. 같이 안전모를 쓰고 둘러보는 사진이 좀 여러 차례 찍히게 되면서 외신을 통해서도 많은 보도가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정면으로 반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차원의 압박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사람 사이 향후 미래를 좀 점쳐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예상이 좀 가능할까요? 이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얻은 게 있다 그러면 존재감을 좀 과시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지지자들에게 강하게 싸운 게 있다라는 건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얻은 게 얻은 것보다 이제
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팩트 체크 망신을 좀 당했고 중도층에게 잘못된 정보로 계속 그동안 억지를 부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연준 의장을 지금 상황에서는 자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를 이제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금리를 낮추게 만들려고 한다면 경제에 정확한 숫자를 들이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를 보여주면서 연준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생각은 파월 의장을 내리는 것보다 금리를 낮추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에서 사람을 좀 끌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나 기업이나 CEO나 언론까지 자기 주위의 사람을 끌어와서 이 파월 의장을 압박해야지 자기 혼자 이렇게 뭐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싸우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타협하는 정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준을 존중하면서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국가가 방해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협의하면서 협치를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갈등 좀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FOMC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FOMC 결과도 나오는 대로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메타 정치 광고 중단입니다. 메타가 오는 10월부터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정치, 선거, 사회 이슈 광고를 모두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정치 광고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사실은 정치 광고라는 게 사실 유럽에서는 상당히 이제 수익률이 높은 그런 광고인데 메카가 이제 중단한 건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정치 광고법이라고 이 법은 이제 선거를 더 투명하게 만들려고 도입한 법인데 너무 규칙이 복잡합니다. 너무 규칙이 복잡해서 메타는 결론적으로 광고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유가 만든 건 이런 겁니다. 정치 광고에 누가 돈을 냈는지 출처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이 정치인인지 아니면 뒤에 후원자인지 후원자라면 기업인지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거여서 사실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로비를 하는 걸 밝히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껄끄럽기 때문에 그럼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라서 메타 측도 이런 기업과 가까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껄끄러웠는데 안 밝히면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선거 3개월 전부터는 또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 3개월 전부터 광고를 안 하면 광고가 거의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로운 겁니다. 그리고 특정 사람에게만 광고를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만 광고를 하는 것도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럴 거면 광고를 왜 하냐는 거죠. 메타 측에서는. 그래서 광고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고 이미 그래서 구글은 지난해 10월부터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광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까다로워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안 지키면 메타가 벌금을 너무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문제로 이미 메타는 13억 달러의 벌금을 이미 내어 있는 상태고요. 독점 문제로 2억 달러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정치 광고까지 잘못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광고를 물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광고를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고 이런 거 더불어서 이제 이미지라든가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광고를 중단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메타도 관련해서 정치 광고를 중단을 선언했다라는 부분 좀 살펴봤습니다. 메타 입장에서 본다면 자발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이후에서 이렇게 빅테크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향후에는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게 될까요? 이유가 사실은 빅테크들에게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애플의 CP인 도입은 전 세계 아이폰을 통일시켜주는 결과가 됐습니까? 요 변화는 미국도 못 바꿨습니다. 2024년도 이제 아이폰이 15부터 라이트닝에서 USB-C 핀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유가 모든 전자기기에 USB 이제 C 단자의 의무화법을 제공했는데 여기 이제 환경 보호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명분이었는데 그러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이제
그 애플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변화를 주고 우리 편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법들이 계속 이제 변화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 외부 결제라든가 더 싸게 결제하는 구글이라든가 애플도 요 외부 결제도 최근에 이제 허용되게 됐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인스타 유료 구독 옵션도 있고요. 정치 광고 최근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 광고 내 서비스 상당 금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다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맛집이라든가 자사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빅테크들이 이제 유럽에 굴복을 하게 되겠지만 향후에 우리나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U가 기술 선진국이고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벌금의 실효성은 있지만 향후에 우리 생활에도 변화를 준다는 걸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EU의 빅테크 관련한 법 규정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칩셋 추적법 추진입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엔비디아 AI 칩셋의 수리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엔비디아의 칩과 관련해서 밀반입 이슈가 좀 있는 상황에서 고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것 같아요. 해야 되지 않을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성능 H100이라든가 A100에 관한 이런 수리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수리업이 이제 번성하는지가 궁금한 건데 리포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제 뭐 로이터 리포터인데 베이징이나 상하이 리포터에 따르면 중국 선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12개 이상의 업체들이 엔비디아 AI 칩을 하는데 이 AI 칩 수리가 H20이 아니에요. H100이라든가 뭐 A100이라든가 H20보다 상향 모델입니다. GPU를 상대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칩들은 미국이 2022년부터 그러니까 수출을 금지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한 수리업체는 월 500개 이상을 이제 수리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렌탈 업체까지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한 고장을 넘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중국 정부나 군 관련까지 하고 있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미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지어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수리비당 한 개당 어쨌든 1,400에서 2,800달러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그러면 많이 수리해서 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H20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훈련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전용이 아닙니다. 훈련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게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H100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최근용이라고 보시면 H20은 예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최근용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AI 훈련에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수억 개 문장을 하는데 최근에 자신들이 쓰는 것들은 H20으로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리해서까지 쓰게 되고 사실 수리해서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수리비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들지만 새로 사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밀반입됐던 칩과 관련해서 이걸 고장을 수리하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사실 미국은 중국 쪽에 이런 칩이 들어가지 않게끔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밀반입된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수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적인 거래가 지속하게 된다면 미국 쪽 입장도 좀 난처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조치를 좀 취하게 될까요? 네, 일단 이거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왜 그러면 이걸 자꾸 몰래 쓰는 것부터 이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 강국이 되지 말라고 미국이 이제 어쨌든 수출을 막았는데 중국이 이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쓰던 이런 부분을 몰리 수리해서 쓰고 이제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허락해 준 건 고맙지만 어쨌든 이거는 쓰긴 쓰는데 어쨌든 다른 부분에 쓰고 AI 칩이라든가 어쨌든 자신들의 뭐 이런 부분들에 쓰고 있는 건데 미국은 중고칩까지 단속하겠다는 법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아마 단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에 가는 칩에 대해서는 헝거든 새거든 다 추적을 하겠다라는 일단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중간 나라까지 감시를 하겠다는 생각이면서 싱가포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태국, 특히 요주의 대상입니다. 이런 나라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동남아 대상들을 하겠다는 거고 클라우드까지 차단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요 세 개를 하겠다는 거고 칩 없으면 미국 클라우드를 빌려서 AI 쓰는 것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요런 것까지 막자라는 생각이고 문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은가 중국에서 이제 못 팔면 매출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A100이나 이제 H100까지도 이제 검사를 많이 하니까 요 부분도 수출에 차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중간에 껴서 아마 고통을 더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젠슨항 CEO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떻게 풀지도 아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의 칩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 엔비디아 책임론도 아마 부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도 핵심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은 아마 몰래 쓰게 되고 미국은 점점 단속을 하게 되고 엔비디아가 중간에 끼게 된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H20과 관련해서는 수출이 재개가 된 상태지만 공급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전에 짚어본 바가 있고요. 관련해서 밀반입된 칩들도 고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수리하는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북한 해커 조력녀 8년형입니다. 애리조나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자들의 은밀한 지원을 위해서 사기 범죄를 조직했었던 여성에게 8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미국에서 8년형이면 상당히 중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조나 여성 그 크리스나 체프먼이라는 여성이 이제 최근에 8년형을 선언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최근에 외화벌이를 사이버로 한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해킹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외화벌이를 한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고 이제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한 여성을 포섭을 합니다. 이 여성에게 수백만 달러를 주고요. 그 다음에 농장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북한 여성이 미국의 그러니까 북한 IT 인력이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IT 인력이 채용된 것처럼 하고 미국 신분증을 도용을 합니다. 그래서 랩탑에 수많은 랩탑을 그 여성의 집에다가 이제 수백 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는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이제 북한으로 송금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수백 대의 이 여성의 집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취업한 것처럼 여러 개의 이제 이름을 도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한 것처럼 여러 기업에 도용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여 곳의 어쨌든 기업에 취업을 하게 돼서 포춘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월 받아서 지금까지 230억 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해서 이거를 이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 여성은 일부의 이 기업 중에서 한 10% 정도의 이제 수익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보안위협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보안위협이 되고 북한 IT 인력들이 요 랩탑을 통해서 일을 그동안 많이 수주를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북한의 핵 프로 자금으로도 쓰였다고 의심을 받게 되는 거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여성은 이제 경제적인 이득과 기술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약간 범죄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상반도 듭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국제적인 제재도 회피하게 되고 외화 수입도 루트도 다양성이 되고 정보 기술도 하면서 이제 미국의 다양한 정보를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하게 이제 고도화된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이 사이버 공격이 이제 단순한 해킹을 넘어서서 경제적이나 군사적 목적으로서도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강화시키고 정책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주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걸까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책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벌어진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돈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경제 제재가 계속되다 보니까 외화벌이는 해야겠으니까 최근에 이제 사이버 인력들을 많이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실력을 몰래 고용해서 해외로 고용시키고 있는데 나가는 것도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킹이나 사이버 실력을 하고 있고 미국 여성들은 그냥 도와주는 줄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해커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회사들은 실력만 보고 고용을 하는데 누가
누가 진짜 알고 있는지 실제로적으로 이 부분을 내용을 파악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사실은 이제 막기는 어렵지만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 화상 인터뷰라든가 여권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프리랜서 플랫폼이라든가 업웨어라고 하는데 미국의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 기술을 추적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 정부는 IP 기술이라든가 사용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회사들도 아무들도 싸다고 해서 쓸 게 아니라 신원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제 북한이 이런 것들을 외화벌이를 하고 해킹 기술을 하게 되면 미국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정교해진 이런 범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국제적 공조도 마련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예산의 절반이 지금 사이버 수익에서 조달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글이 있기도 했고요. 사이버 위협이나 경제를 국방을 연결하는 디지털 안보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전략들 함께 점검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효성중공업 12%대 급등세 보이면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요. HD 현대마린엔진 10%, 한화엔진도 10%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날까지도 9.73%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성 ST 11%대 좀 급락하는 흐름 보였고요. 대동과 AD테크놀로지, 케어젠까지도 6%대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율촌화학도 5.73% 하락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페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12% 넘게 급등하면서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요. 상승 배경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주가가 크게 오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대량 매수 소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가 공시를 통해서 카카오페이 지분을 약 6.4% 정도 확보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의 장내 매매와 대차 거래를 통해 매수한 거라고는 했지만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이 대량으로 주식을 담았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신뢰가 생긴다,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곧 발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 달아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주요 부처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국내 핀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확산이 됐고요. 대표적인 기업인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이미 지니어스법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안으로 편입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나 이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한꺼번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골드만삭스의 지분 확보 소식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다음 주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일정상 아마 오늘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왔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빠르게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미연 연구원은 아직 국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초기 단계이고 정확한 규제 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지금 주가로 정당화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발의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또 시행 시점도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은 어디까지나 선반영된 기대감에 가깝고 이후에는 제도화가 지연되거나 또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보험, 투자, 또 인증 서비스까지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핵심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쪽에서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실제로 움직임이 확인이 되면서 특히나 더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6.1% 정도 상승불 켜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고요.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12% 넘는 급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발표한 2분기 실적은 정말 말 그대로 깜짝 성적표였습니다. 핵심은 뭐니 해도 전력기기 수주가 크게 늘었다는 점인데요. 이게 바로 영업이익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은 1,643억 원,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무려 160% 넘게 증가가 했고요. 또 매출도 1조 5,253억 원, 전년 대비 약 28%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이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에 시장에서도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적을 이끈 건 중공업 부문, 특히나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입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력 설비 교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압기나 또 차단기 같은 장비에 대한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이 수요를 선제적으로 잡아낸 겁니다. 실제로 2분기 수주액이 2조 1,970억 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46% 가까이나 늘었는데요. 이 수주 실적은 앞으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뛰었고 그게 다시 주가로 반응이 나온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적이 잘 나온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급등 요인이 좀 받쳐주는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실적 외에도 시장이 좀 주목한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MSCI 한국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MSCI는 글로벌 펀드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입니다. 이 MSCI 지수가 8월에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로 효성중공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 지수를 따라가는 글로벌 자금이 자동으로 매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편입 가능성이 나온 시점부터 선제적인 매수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애프터마켓에서의 급등세도 이 MSCI 편입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앞으로 발표 전까지는 외국인 중심의 수급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편입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8월 8일에 공식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원래 효성중공업이 실적 발표 전에 높았던 TP가 11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미 이 TP는 뛰어넘은 상태고요. 오늘 12% 이미 프리마켓에서 올라오면서 12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나왔었던 증권사 리포트 보면 150만 원까지 TP 조정되는 리포트 있었으니까 오늘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한화 엔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0% 정도 상승세 시연을 했고요. 앞서 만나봤던 효성중공업처럼 실적이 잘 나왔던 게 상승 배경이긴 했습니다. 실적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하나엔진의 2분기 실적도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수준을 훌쩍 넘기면서 주가도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요. 2분기 매출은 3,877억 원, 영업이익은 33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5%와 81%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예상치였던 35% 이상을 웃돌게 되면서 대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떠올랐고요. 실적 개선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고부가가치 선박 엔진, 특히나 이중연료 엔진의 납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에 납품된 엔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친환경 고효율 DF 엔진이었는데요. 단가도 높고 또 마진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된 겁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하나엔진의 목표가를 4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20% 상향을 했는데요. 2023년에 수주한 고가 제품들이 앞으로 본격 납품될 시점인 2026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도 1조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DF 엔진 비중이 88%에 달했습니다. 즉 이번 분기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납품될 고수익 물량이 이미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 기대감도 함께 반영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계속해서 조선업과 관련된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엔진 쪽도 친환경 엔진으로 바꾸는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엔진을 보통 이제 조선의 심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엔진은 한국 거를 달아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실적도 잘 나온 부분도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재료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주가 상승은 실적이 중심이긴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2분기에 새로 수주한 물량만 해도 4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게 이번 분기 매출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즉 앞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신호인 건데, 그리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최근 조선업이 회복이 되면서 친환경 고효율 선박 엔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나엔진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세는 단기적인 실적을 넘어서서 업황과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까지 함께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과 미래 전망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셈이 됐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속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오늘은 0.42% 프리마켓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동국제강입니다. 실적 내용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동국제강은 이번 2분기에도 이 철강 업황 부진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발표된 실적을 보면 매출은 8,937억 원, 영업이익은 299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매출은 5%, 영업이익은 26% 넘게 줄었고 순이익도 92억 원으로 60% 이상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1분기와 비교를 하면 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출은 23%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6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했던 회복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출 쪽에서는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과 국내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부담 요인이 여전히 크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고 특히나 순이익이 한 60% 이상 감소한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지금 페럼타워 재매입 소식도 함께 전해지긴 했었거든요. 시장에서도 이 내용을 같이 반영을 좀 시켰을까요? 네, 이게 실적 발표와 함께 나왔던 또 하나의 뉴스가 바로 페럼타워 재매입 소식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동국제강이 과거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웠을 때 매각을 했던 본사 사옥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6,450억 원에 다시 인수를 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워낙 상징성이 큰 공간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는데 회사 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업황과 무관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자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평가가 조금 엇갈렸습니다. 본업 실적이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날 주가 흐름은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실망감이 먼저 반영이 됐고 또 페럼타워 재매입 이슈는 의미는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미 주가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4%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반기에 실적 회복을 얼마나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관세 리스크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적부터 차례대로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LG전자도 지난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고요. 또 사업부 간의 실적 흐름도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매출은 20조 7,352억 원, 전년 동기보다 4.4%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6,394억 원으로 46.6%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8,5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2,000억 원 이상이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부담, 그리고 글로벌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그리고 물류비 증가 같은 외부 요인들을 꼽았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는 생활 가전, 전장, 냉난방 공조 쪽은 실적이 오히려 개선이 됐는데요. 특히나 전장 사업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을 냈습니다. 반면에 TV 사업을 담당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수요 감소와 판가 인하, 그리고 마케팅비 증가의 영향으로 2분기에는 1,91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네, 생활, 가전, 전장 쪽은 그나마 선방을 했다지만 지금 TV 사업 쪽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LG전자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하반기 전략 방향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B2B 중심 전환과 질적 성장인데요. 먼저 미국 관세 대응 측면
측면에서는 멕시코 생산 라인을 추가로 가동해서 관세 부담을 분산할 계획이고요. 가격 인상 여부는 유통사와 협의를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익성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사업, 그런 가전구독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또 웹 OS 기반의 콘텐츠, D2C 채널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장과 AI 데이터 센터용 냉각 시스템, 그리고 산업 발전용 공조 솔루션 등 B2B 영역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전략적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2분기 B2B 매출은 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고 AI 데이터 센터 수주 실적은 1년 새에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글로벌 수요 회복이 지연이 되고 또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하반기에는 마케팅비를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성을 방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일단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장 주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0.13%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주황 시장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았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있었던 금요일장의 뉴욕 증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었죠.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 타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15%의 관세율로 확정을 하게 된 건데요. 이번 주로 이제 관세 시한을 앞둔 만큼 계속해서 이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에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관망세인 자세가 깃들어졌습니다. 우리 2+2 협상에 대해서는 좀 연기가 된 만큼 이 점에 관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관세 협상에 관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실적들도 나오고 있지만 관세 협상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떠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포악이 되거든요. 요즘에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요즘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네. 많이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고 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쉬어가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 시장의 분위기는 좋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장이고요. 그리고 양봉보다는 음봉이 많이 잡히죠. 결국은 아침에 시작했을 때 올랐어도 후반부에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마도 관세 협상을 앞두고 시장은 약간의 숨고르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결국은 이 관세 협상은 잘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 쪽에서도 관세 협상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유럽 연합 쪽에서도 관세 협상이 이미 이제 체결됐습니다. 15%의 관세를 부과받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또 미국이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관세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이 순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1일 날 관세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이제 만약에 그때 협상을 못하면 바로 이제 데드라인인 8월 1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앞에서 협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압박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협상이 지금 타결이 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도 이제 타결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날짜 자체가 31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바로 그 다음 날이 8월 1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담감이 좀 있긴 한 거죠. 그래서 매수는 하고 있지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관세 협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과연 어느 업종이 또 관세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관세는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면에 피해 업종들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보시면서 지금 최근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컸던 종목들 있죠.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1일로 다가오면서 치열하게 이 협상 과정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도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피해가 갈 만한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EU와의 협상 타결도 있었지만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2주 안에 관세에 대한 관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쪽으로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반도체 투톱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삼성전자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도 좀 알려드렸긴 했지만 지금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수주 소식이 지금 들려졌습니다. 글로벌 대형 기업과의 계약 수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이런 수주 소식이 오늘의 기대감을 좀 깃들고 있는 건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반도체 투톱은 약간 좀 다른 의미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고 엔비디아의 모멘텀으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악재들이 많았고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소외됐던 그런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H20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다시금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는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 좀 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조그만 악재가 나와도 주가는 민감하게 또 하락으로 반영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호재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더 강력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결국 이제 하이닉스는 악재가 나오지 않고 호재가 더 계속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거든요. 호재가 이제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업황 전체로 흐름을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한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서의 모멘텀이 더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의 뭐 수주 계약 소식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출시했던 이 갤럭시 폰이죠. 이 폴더블 폰 이쪽에 대한 어떤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 대한 수주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여부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의 상승의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2주 후에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막 강력하게 매수가 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반도체 전반의 어떤 그 상승 사이클을 막을 정도의 어떤 악재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부터 발표한다 얘기가 있었죠. 그거 자체가 주가의 선반이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다면 결국은 이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반도체 쪽은 관세 발표에 가까워질수록 이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오히려 상승으로 좀 유도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관세가 실제로 발표가 된다면 좀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반도체 전반에 대한 상승 사이클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으니까요. 이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수주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 본격적으로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15%의 관세율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관세 시한을 앞두고 나서 여러 나라들과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빅테크들의 실적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의 시장 흐름들, 주가 흐름들 계속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3% 상승하면서 8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침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어떤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 속보로도 전해드렸죠. 지금 이 위탁 생산 관련해서 22조 원 규모의 수주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3%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오늘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숨고르기 장세 들어갔습니다. 0.75%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요즘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기대 모멘텀에 힘입어서 오늘 4% 가까운 상승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아침에 증권가들의 목표가 상향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28% 상승 출발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네요. 1.27%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밖에 완성차,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으로도 3% 가까운 시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도 강합니다. 1.19% 상승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요즘 계속해서 바이오 쪽으로도 좀 모멘텀 받고 있고 코스피 이전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0.7% 강세 출발, 에코프로도 1.77%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HLBL도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천당 제어도 1.3% 오늘 쉬어갑니다. 이 밖에 그래도 강한 종목들 같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도 4%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볼까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는 거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일단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또 크게 이끌어주고 있긴 한데요. 지금 아침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아침 현재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0.8%가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은 0.4% 정도가 지금 현재 상승으로 네. 분위기가 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급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340억 정도가 들어가요. 네. 기관 쪽에서 거래소에서는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매수의 규모로 본다면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섹터가 있거든요. 그 섹터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IT 쪽과 그다음에 자동차 쪽, 그다음에 조선 쪽이죠. 운송 장비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종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수급의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우리가 비교를 항상 해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0.6%가 넘게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상승 종목 수는 몇 종목이고 하락 종목 수는 몇 종목인가? 당연히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야지 정상인 건데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는 360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 수는 450 종목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수는 올라오지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똑같아요.
주가는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좀 약한 장이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올라와도 이게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장에 올라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시황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음봉이 아니라 양봉. 계속 이 흐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 어떤 분위기 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 유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 주가가 또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관세 협상에 이제 임박할수록 이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날 거란 말이죠. 만약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한번 흔들림이 밑에 쪽으로 있을 거고 만약 협상이 좀 순탄하게 진행됐다 그러면 주가는 일본 증시를 봐도 아시죠? 일본 증시가 협상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리하게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아침에 올라갔다고 해서 흥분하고 종목을 매수하면 무조건 물리는 장이 현재 시장이다라는 거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번 주에 아무래도 협상을 앞두고 나서 지금 어떠한 장세가 펼쳐질지 좀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지 아니면 또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쏘아주고 있기 때문에 좀 여쭤봤다면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거의 4%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요즘 ESS에 대한 이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아무래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었잖아요. 이러한 ESS의 시장 기대감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이제 유효적 에너지를 저장을 시켜놓고 네. 필요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배터리밖에 없어요. 배터리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데요. 이 배터리를 저장을 할 때 과연 그 쓰이는 배터리는 LF 배터리, 우리가 보통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네. 리튬 배터리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3원기 배터리가 있는데요. 솔직히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그 성장성, 앞으로의 시장 잠재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 3원기 배터리 쪽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ESS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 ESS 배터리 쪽도 결국은 중국 쪽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그 차이점, 강점을 지니지 못하면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갔지만 또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 ESS 쪽에서의 기대감들은 분명히 좀 있고 이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 좋겠지만 이게 무작정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모멘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 시그널을 보기에는 아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 단에서도 이 완성차 쪽도 오늘 같이 탄력 받아갑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관세 협상을 앞두고 나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현대차 관련해서도 모멘텀 받아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본을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하고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미국에 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좀 많이 높이는 개별 관세까지 부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일본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낮춰줬단 말이죠. 결국은 자동차 쪽은 낮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낮춰줬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큰 폭으로 낮춰줬다라는 것도 결국 자동차도 지금 25% 관세보다 더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의 관세율이 최악의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5%의 관세와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걸 줄여줄 수 있다면 그만큼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매수는 그걸 감안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관세 협상 전과 후가 많이 다를 거다. 네. 이 업종들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특히나 반도체 쪽도 뭐 삼성전자도 얘기를 했었고 자동차 쪽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세 협상 전과 이후의 흐름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니까 오히려 관세로 피해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그런 정보들을 보는 게 훨씬 더 투자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 계속 자동차 쪽으로는 좀 큰 피해가 있었던 만큼 계속 눌려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바닥을 다졌다. 확실하게 그거는 이제 관세 협상이 나와야 되겠죠. 네. 일본처럼 줄여주느냐, 얼마나 줄여주느냐, 사실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바닥을 지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숫자적인 이 관세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진짜 실제로 관세 협상의 이 타결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실적이 또 잘 나오면 모멘텀 받아가는 이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효성중공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공업 관련해서도 조선업 같이 또 모멘텀 받아가는 만큼 굉장히 성장 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강한 시세 뿜어주고 있거든요. 18%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공업 안에서도 효성중공업 쪽은 어떤 전략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중공업이라고 해도 이 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안에서도 사업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네. 중공업 자체가 좀 무거운 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철강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선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네.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좀 커요. 그래서 지금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번에 전력 쪽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 대부분 조선주, LNG 쪽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일본에서 협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에 투자, 우리나라도 분명히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세빙선 이쪽에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또 강점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들이 지금 아직은 좀 살아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던 모멘텀이기 때문에 정작 관세 협상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가권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하셔야지 거기서 장기 투자한다라고 들어앉게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수하고 나서 물렸을 때예요. 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고 물리니까 이제 장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있는 종목들은 좀 단기 매매 위주로.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 매매 위주가 지금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그렇다면 지금 효성중공업 쪽에 하나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다음 달에 이 MSCI 8월 정기 리뷰가 또 나왔는데 이 세 종목이 또 편입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 중에서 효성중공업이 편입에 대한 유력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좀 기대 모멘텀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뉴스가 나오기 전과 나오는 후가 달라요. 아, 이미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영이 된 그러니까요. 그게 건가요? 모든 부분들이 다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약에 불발이 된다. 네. 그러면 위험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뉴스화가 되었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 되고 지금의 분위기가 바로 실적과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LRG 넥스원입니다. 이 안에서도 지금 방산 모멘텀도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약간은 좀 조심 있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 MSCI 리뷰를 앞두고 나서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이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된다라는 건 글로벌 자금들, 펀딩 자금들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럼 수급의 개선도 있고 주가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과거에 MS 지수의 이제 리뷰들이 있잖아요. 종목들이 편입되고 편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온다. 근데 그 전에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편출되는 종목들은 미리 주가가 빠지고 오히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 자체는 그 나오기 전에 예상해서 이미 주가의 반영이 좀 많이 빨리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재료성은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조금 더 중요한 만큼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좀 치열하게 좀 적응을 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좀 실시간으로 뉴스 팔로우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시작을 했고요. 일단 코스닥은 약보합 수준 그리고 강보합 수준에서 코스피는 흘러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도 최고치 마감도 나오기도 했어서 대형 이벤트가 있는 한 주다 보니까 오늘 개장이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뭐 이번 주가 뭐 가장 큰 증시의 변곡점이 좀 될 만한 요소들이 그쵸. 굉장히 좀 많죠. 우리나라의 이 관세 협상에 관련된 내용들도 중요하겠고 FOMC 회의도 있고요. 여기다 해서는 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같은 그저 굵직굵직한 어떤 이벤트들이 사실상 이번 하반기에 주요 지표라든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뭐 금리 인하의 경로라든가 특히나 가장 큰 뭐 이슈는 뭐 관세가 좀 될 수 그쵸. 있는데 오늘 뭐 유럽의 경우에는 간밤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좀 완료를 했죠. 여기다 해서 뭐 중국이 현재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선물 지수에서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내 증시에는 오늘 뭐 삼성전자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성과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어떤 이 지수의 어떤 흐름들은 지난주 후반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관세 협상이 좀 지연됐던 노이즈가 재차 전체적인 어떤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의 탁금이 60조 원대 중반 밑에까지 좀 떨어져서요. 65조를 좀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거래 대금들이 좀 감소됐던 그런 배경들은 사실 극한의 어떤 노이즈보다는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이 고점 매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의 연속성이 제한적인 모습 여기다 해서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사실상 관망 심리를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신용장고의 흐름들은 지난주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내용들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방향성 관점에서 어닝 시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적인 어떤 수급 방향성 특히나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조선이라든가 일부 원전 섹터 같은 어떤 이 관세 협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어떤 이 방향성들은 조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일부 섹터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관세 영향들을 좀 받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뽑는다면 무역 협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EU와는 협상을 완료를 했고 중국과는 90일 동안 추가적으로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가능성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까지 보고 테마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일정상으로 보면 이번 주 그리고 특히나 또 오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잠깐 점검을 좀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안 내용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골드만삭스가 카카오페이 지분을 조금 더 인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관련 주들의 흐름을 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전략 함께 좀 고민해 주신다면요. 네. 미국의 암호화폐 3종 법안이 사실 지연 끝에 최종적으로 좀 통과를 했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뭐 서클 같은 종목들이 고가에서에 대한 흐름이 일부 조금은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표준 주도를 해서 공식적인 어떤 제도화를 좀 이끌고 있는 부분들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 도입을 위한 기초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해당되는 규제라든 것들 이런 것들은 법안 통과로 인해서 이미 기틀을 좀 확보를 좀 했는데 다만 실무적인 어떤 절차가 좀 남아 있고 어떤 형식의 스테이블 코인을 좀 통해서 이 부분이 결제 시스템에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이 부분은 어떤 유통사들이 각자의 어떤 플랫폼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좀 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우에도 사실 단순한 정책 기대감들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도입 이후에 산업의 변화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좀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기술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수혜를 좀 받는 업종은 결제 시스템이 좀 재편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유통사들 특히나 일부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모든 이 현재 어떤 이 결제 시스템들은 뭐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대부분을 좀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의 관점에서는 뭐 피지 수수료라든가 이런 카드 결제 수수료 같은 이런 카드사 또는 피지사들에 대한 수익 지표가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도입 이후에 이런 주도권을 어디가 좀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카카오페이가 그런 기대감들을 재차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내 경우에는 저는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네이버가 사실상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 좀 보는데 많은 가입자 수들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우리들에 대한 어떤 선택지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연동 효과가 좀 가장 크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현재 현재 이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인프라의 강점을 좀 갖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최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플랫폼 확장성 관점에서는 다소 결제사 그리고 피지사들이 조금 더 경쟁력 관점에서 좀 우위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인프라를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1차적인 어떤 수익을 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안과 인증 절차에 관련된 강화 요건들이 구체화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증 업체라든가 이제 보안주의 경우에도 수급을 좀 같이 연속적으로 좀 동조해서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일단 일정이 이번 주고 그게 오늘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사가 살짝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한 6% 정도 강세였었는데 지금은 2% 정도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장 초반 대비해서도 살짝 좀 내려와 있고 차트도 음봉으로 그려져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봤을 때는 올라오는 종목이 많지는 않네요. 단알도 한 3%, 2에서 3% 정도 흐름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결제나 피지사, 보안 인증 쪽을 주목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증시 지수가 다시 좀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빼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개장했을 때 매수로 한 900계약 정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400계약 정도 던지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자동차고요. 두 번째까지 같이 열어볼게요. 조선이랑 LNG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관련해서 아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면 자동차 쪽이 되겠죠. 일단은 유럽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도요타나 BMW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5% 관세인 상태라서 우리도 이 정도까지 낮추지 못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건 어디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조선이랑 LNG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도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 내내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LNG, 강관 쪽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디자인하우스 쪽을 일단은 담아봤는데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개별 호재가 있었죠. 글로벌 기업과 한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개장하면서 바로 전달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업체로 알려져 있는 디자인하우스죠. 지금 AD 테크놀로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16%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가온칩수도 잘 가고 있고 테스트하는 업체인 그 두산 테스타도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사다 보니까 오늘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갑니다. 19% 정도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 열어봤고요. 첫 번째부터 전략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2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는 일단 취소가 됐고 그 다음날 이제 80분 동안 회의가 됐다라는 부분은 전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주는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라서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네, 우선 뭐 지난주의 경우에는 사실 좀 예정됐던 고위급 통상회의가 전격적으로 좀 취소됐던 배경들, 그리고 여기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동행해서 유럽을 좀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일정들 때문에 취소됐다라고 좀 전망이 좀 됐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좀 같이 동행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억측을 좀 불러일으켰죠. 뭐 한국이 좀 패싱을 좀 당한 것이 맞아요.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부각이 좀 됐었고, 다만 좀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보면 먼저 이제 일본이 자동차에 관련된 최종 관세 협상을 통해서 12.5% 그리고 기본 관세 2.5%를 좀 더해서 15% 정도에 대한 관세를 확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좀 주말새 그리고 어제 새벽에 좀 확인됐던 부분들은 유럽도 역시나 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좀 유예했지만 대체적으로 이 관세율을 좀 낮췄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15%에 대한 동등한 조건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현대차라든가 기아의 경우에는 이제 보합권에서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 우리도 관세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관세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는데 한국의 상황들은 사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냉정하게 좀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기조들보다는 일단 관세에 관한 협상을 직접 뭐 대면할 수 있는 어떤 날짜가 아직은 좀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이번 주에는 이 고위급 관세 통상 회의가 좀 예정이 좀 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유럽 순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중국과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이 무역 협상을 좀 진행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한 30일에서 31일 정도에 대한 협상이 맞아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 이 부분은 8월 1일이라는 이 관세 상호관세의 어떤 유예 기간이 좀 종료됐던 시점과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 협상에서 합의점을 좀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큰 변곡점이자 또 가장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날 떠나서 31일 날 회의를 한다라는 게 일단 전달이 되긴 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랑 베센트 재무장관이 만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기는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1일부터 부과가 될 예정인데 우리가 회의를 31일 날 하게 된다면 사실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될 거라서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상 결과가 도출이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오늘 방향성을 좀 흔들리면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일단 하락 쪽으로 고개가 좀 꺾여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 환율도 좀 오르고 있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본다면 일단 오늘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대차가 강보합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기아도 강보합 정도 지키고는 있습니다. 아마 이제 유럽 쪽에서도 15%까지 확정이 좀 된 상태라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 영향이나 아니면 투자 전략을 좀 이에 따라서 세워본다면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만약에 좀 지난주에 관세 협상을 고위급 회담이 좀 열렸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조율 사항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가 좀 되었다면,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관세 협상을 통해서 15% 정도에 대한 관세율을 확정했다라면은 오늘 자동차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그런 기대감들을 더 가져갈 수는 있었겠지만 국내 경우에는 일단 협상 테이블조차 아직은 뭐 마련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열린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이런 기대감들은 아직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좀 영향도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세가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일본과 또는 뭐 유럽과 동일한 조건을 최소적으로는 이 인하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유럽이라든가 일본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은 더 좋은 우리가 좀 더 최상의 좀 시나리오가 좀 될 텐데 일단 기준선은 15% 정도가 사실 눈높이가 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만약에 더 높은 관세율을 좀 부과받는다 또는 관세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다시금 다음 어떤 기일에 해당되는 관세 협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한 1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15%라는 그 기준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보다 낮게 나오면 지금 가지고 가는 가격 경쟁력을 꾸준하게 가져가겠지만 만약에 이 이하로 낮추지 못하고 더 높아지게 된다면 도요타나 BMW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랑 비교한다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8월 1일 부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직전에 회의가 있는 상황이라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리진 않지만 투자 전략은 세울 때는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좀 보면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최악의 좀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의 추정치 실적에서도 확인됐던 부분들이 15.8% 정도에 대한 이익 감소가 있었고 OPM이 2% 정도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 영향, 특히나 아직까지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 관세 협상을 좀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단기적 관점에서 판가를 좀 전이시키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미국의 현지 생산에 관련된 전략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은 8월 1일이라는 그 기간 안에서 관세 협상을 좀 이끌어낸다면 해당되는 어떤 결과를 보고 전략을 좀 재수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하회가 좀 아니었나. 다만 이 부분이 일본이라든가 유럽처럼 관세 협상을 좀 마무리하지 못하고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된다면 사실 판가를 좀 전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익 상세 구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좀 차이가 좀 있다면 경쟁력이 좀 악화될 수 있는 관점에 대한 우려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작년에 전체 미국 안에서에 대한 자동차 연간 총 이 판매 대수가 한 1,500만 대 정도 좀 추측이 좀 되고 있는데 일본이 작년에 한 150만 대 정도를 좀 수출했고요. 한국이 한 147만 대 정도를 수출했는데 이게 일본보다 또는 유럽보다 높은 관세율을 좀 유지하거나 25%에 관련된 관세가 좀 당분간 좀 유지가 좀 된다면 차량 가격의 어떤 경쟁 요건들이 너무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동등한 가격 경쟁 요건 안에서 사실 미국 시장 안에서에 대한 경쟁을 좀 해야 된다면 수익성이 크게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에 관세 협상에 관련된 개별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영향도에 따라서 오히려 좀 방향성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아니에요. 이번 주에 관세 협상을 좀 잘해서 최소 15% 정도에 대한 관세율을 받게 된다면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사실 불확실성 완화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관세 협상에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 더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라면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동차가 지수 상승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퍼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자동차 주가가 올라가려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내용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 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이랑 LNG 쪽 일단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SK증권은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구간이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UBS는 물론 삼성중공업에 대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고밸류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삼성중공업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양쪽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동의를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모든 조선업이 다 좋다기보다는 저는 LNG 쪽을 왜 하향을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게 단기적 관점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켰기 때문에 다소 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우리가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들 다 대비해 봤을 때 네.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었나라는 생각들. 상대적으로 덜 갔죠? 그렇죠. 제가 항상 뭐 탑픽으로 삼성중공업을 좀 강조드렸던 그런 배경들이 가장 크게는 정책 기대감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오히려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좀 반영된 것은 좀 미비하지 않았나. 네. 오히려 LNG 프로젝트, 대미 투자의 어떤 가장 큰 틀은 알래스카의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좀 유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알래스카에 관련된 LNG가 개발되는 것에 포인트를 좀 맞출 것이 아니라 이번 관세 협상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미국산 LNG를 사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당된 투자를 LNG 프로젝트에 상당량 많은 돈을 좀 맞아요.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낙수 효과가 단기적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점진적인 수혜 관점을 좀 해석을 해본다면 LNG 선박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해서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점진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성장성 관점에서는 네. 오히려 그런 기대치가 좀 남아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MRO라든가 뭐 군항건조 같은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어떤 성과 안에서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좀 가져가야겠지만 LNG는 사실 아직 뭐 개화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정책 기조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되고 있다면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국내 LNG 선박 내지는 LNG 선과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 기대감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LNG를 조금 더 보면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처럼 LNG 관련해서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투자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LNG 프로젝트를 봤을 때 그 결국에는 그 배관을 잇는 그 철강 이게 가장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사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 속에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두 가지 포인트 같아요. 지금 미국산 LNG를 많이 수출을 한다면 뭐가 필요하죠? LNG를 좀 운반하는 LNG 선박이 그쵸. 그 수요량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한국과 사실상 일본이 좀 대안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전체 선박의 어떤 수주량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슬롯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진적인 부분이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조선사를 뭐 설립한다든가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 안에서에 관련된 건조 능력을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관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알래스카에 관련된 LNG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뭐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규모라든가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현실화된다는 관점에서 가장 큰 1차 수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 피팅이라든가 강관,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밸브 관련 종목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국내 모든 기업들보다는 미국 안에 현지 기업들, 미국 안에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휴스틸, 넥스틸 같은 기업들이 상대적인 어떤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철강과 뭐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 고율의 어떤 관세는 좀 유지하는 기조를 좀 명확하게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자국에서 수출하는 그런 어떤 역량들보다는 미국 안에서에 대한 현지 생산 능력들이 조금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혜 종목을 찾으신다 하면은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형 스페이스X 나올 듯 기대된다라는 댓글입니다. 누리호 기술이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됐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누리호 기술 이전이 통상 전략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까요? 네, 지난 25일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 누리호에 또 핵심 기술이 처음으로 민간 기업에 이전이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기술을 현재 넘겨받게 된 건데요. 이번 기술 이전에는 설계부터 제작, 또 발사 운영까지 발사체 개발의 전주기 기술과 또 16,000건이 넘는 기술 문서가 포함됐고요. 한화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직접 제작 및 발사할 권한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공공 중심이었던 우주 산업의 구조가 이제는 민간 구조로 또 뉴스페이스 체계로 전환된다는 신호탄으로도 함께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기술 이전을 두고서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증권가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관련해서 기술 확보를 통해 상업 위성 발사 그리고 우주 수송 등 이런 수익화 가능한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우주 산업도 공공 의존에서 벗어나서 민간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우주 가치 사슬에 진입하는 분기점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간 기술 발전에 대한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민관의 협력이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 함께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한화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좀 괜찮은 상태거든요. 매섭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연관성을 좀 보탤 수가 있을지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연초 대비해서 한화그룹주를 좀 살펴보면 방산, 우주, 에너지 등 이렇게 전 부문에 걸쳐서 사실은 기대감에 따라서 2배 넘게, 많게는 3배까지 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누리호 기술 이전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와 폴란드 등 이런 글로벌 수출 확대에도 또 한 번의 영향을 줬는데요. 한화의 주가는 올해 1월 기준으로 27,000원이었던 것이 7월에는 92,000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한때 11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기관과 연기금도 한화솔루션, 또 한화오션, 한화비전 등을 수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하면서 이 실적 기반의 펀더멘털 랠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 방산, 특히나 이렇게 시장 안에서 주도를 해가고 있는 섹터에 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다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주목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략이나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 어떨까요? 사실 오늘 주가 관련해서는 장 초반 조금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면서 초반은 좀 급등을 했다가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들의 시각을 좀 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130만 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출 파이프라인만 20조 원 규모로 또 추산이 되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과 한화오션, 한화엔진 등 이런 자회사 시너지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산과 우주 산업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또 높은 정부 정책의 지속성, 채무 부담 등을 이런 분반하기 때문에 단기 탐화성의 접근보다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전략의 시각을 갖춰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우주 산업이 사실 발전하려면 국가 주도도 중요하지만 민간 업체도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흐름이 최근에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기술이 이전이 되면서 관련해서 한국형 스페이스X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확보한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 첫 번째 댓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댓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LIG 넥스원 무서운 상승에 MSCI 입성 살펴보겠습니다. MSCI 8월 이제 정기 리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LIG 넥스원 비롯해서 어떤 종목들이 편입 편출을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8월 MSCI 지수 관련해서 경기 리뷰는 한국에서는 3가지 종목이 현재 이렇게 편출된 전망입니다. 이 증권가의 분석에 조금 따르면 LIG 넥스원, 또 효성중공업, 두산 등 신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LG 이노텍과 CJ 제일제당, SKC는 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현재 지목받고 있고요. 이렇게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은 모두 최근 주가 상승이 두드러진 종목들입니다. 특히 LIG 넥스원은 주가가 지난 3개월 동안 88%가 넘게 상승하면서 방산 분야에서도 강한 성과를 보였고요. 또 효성중공업은 친환경 관련 글로벌 정책 수혜주로 주가가 155% 가까이 또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산 역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 90% 넘게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죠. 이들 모두 시가총액 상위 81개 포함된 기업들로 MSCI 편입 기준을 충족하면서 특히 방산과 지주사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편출되는 종목들 LG 이노텍, CJ 제일제당, 또 SKC는 시가총액이 낮거나 유동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이노텍은 최근 3개월 동안 11.55% 상승에 그쳤고 또 CJ 제일제당은 음료와 또 베이커리 제품 판매 감소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SKC는 2차 전지 업황 불황으로 지속적인 영업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8월 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주가는 7월부터 반응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MSCI 편입이 되게 되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좀 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사실 이 3가지 종목, LIG 넥스원, 또 효정중공업, 두산의 신규 편입이 또 MSCI 지수에서 강세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IG 넥스원은 방산 분야에서 최근 높은 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효정중공업과 두산 역시 각각 친환경 정책 수혜주, 또 지주사 가치 재평가 기대감 덕분에 편입이 유력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MSCI 편입을 앞두고 주가가 앞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함께 분석되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 LG 이노텍, 또 CJ 제일제당, SKC는 MSCI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 상승률이 낮고 또 최근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더욱이나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 수요 둔화와 또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CJ 제일제당은 음식료 부문 부진, 또 SKC는 2차 전지 업황 불황으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고전하고 있고요. 이들은 MSCI 지수에서 편출될 것이다 라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MSCI 지수에서 신규 편입된 종목들은 편입 발표 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 편입 예상 종목을 매수해도 늦지 않다. 또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편입 후에 이 차익 실현이 단기적인 부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장기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MSCI 편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거래일 중에서 이미 기준일을 정해서 주요 수치에 따라서 종목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8월 리뷰가 된다면 이제 9월부터 정기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번 정기 변경을 위한 데이터 이제 이미 하루가 지정이 될 텐데 오늘까지입니다. 15일부터 28일 사이에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8일쯤에 아마 내용들 확인할 수 있을 거라서 나오는 대로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는 현재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포지션이 지금 매수였다가 매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카드로 내밀 수 있는 조선이나 LNG 쪽이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의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